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한미 간의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인 2+2 회담이 5년 만에 열리게 됩니다. 미 국무부하고 국방부는 10일 미국 시간인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하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일본과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회담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반중 대북 전선 구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 셈입니다. 특히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문지가 쿼드 참여국인 일본과 인도는 오스틴 장관만 방문합니다만은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미국이 쿼드 참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는 한국도 이 방문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이 본격적인 반중 전선 구축에 앞서서 여러 현안들을 조율하기 위한 방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외교 국방장관이 동시에 참석하는 이 2+2 회담은 지난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열리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회담을 진행하고요. 블링컨 장관은 18일 알래스카로 가서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가지고 중국의 양세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그리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담을 진행하고 이 오스틴 국방장관은 하루 더 머문 다음에 19일 인도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 블링컨 장관은 방한 첫날인 17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스틴 국방장관은 같은 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합니다. 서 장관은 지난 1월 오스틴 장관 취임 후에 전화회담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미국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1월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마크 에스퍼 장관이 한미 안보협의회 그러니까 SCM이라고 부르죠. 이 회의 참석자 찾은 이후에 1년 4개월 만입니다. 그리고 18일 제5차 한미 외교국방 그러니까 2+2 장관회의를 열게 됩니다. 2+2 회의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호주 같은 소수의 핵심 동맹과만 개최해온 방식으로 이 한미 간에는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회의 직후에 공동성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정의용 외교부 장관 간의 이제 회담에서는 아마 우선적으로 이 바이든 정부의 북한 및 대중국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대중국 정책 방향이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구상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 조율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설명하면서 동의를 구할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우선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은 이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압박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일부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이 제재 완화 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비핵화라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선을 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또 대중국 정책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대중국 포위에 한국도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쿼드에 한국도 참여해 줄 것을 블링컨 장관은 당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중국 압박에 있어서 경제 분야에서도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대중국 압박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북한 및 중국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게도 공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블링컨 장관이 이번 동북아 지역에 오면서 일본과 한국만 방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 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또한 두 나라의 관계 개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대중국 압박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연합해야 함을 강력하게 강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복원한다는 것이 미국의 보관입니다. 다음으로 미국 오스틴 국방장관하고 서욱 국방장관 간의 회담입니다. 이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욱 우리 측 국방장관하고 만나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이딴 이 열병식을 통해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 같은 것들을 공개하면서 국방력 강화를 공언한 상황에서 이 대북 정세와 한미 간의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올해 안에 이루어질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증강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0일 미국 시간인데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미사일 방어청이 3가지 능력을 개발 중이라 그러면서 그중 하나는 이미 한반도에 배치가 됐고 나머지 2개 요소도 올해 안에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상 기밀을 이렇게 밝힌 셈인데요.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이들 3가지 능력의 한반도 실전 배치를 통해서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깊숙한 논의와 함께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런 방어 능력 개선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우리 국방부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 측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면서 구체적인 실전 배치 계획을 설명하지 않겠나 예상됩니다. 현재로서는 이미 들어온 한 개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이 사드하고 PAC-3의 통합 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 미군은 사드 레이더로 표적을 추적한 뒤에 이 정보를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에 전달해 가지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실험을 지난해부터 수행을 해왔는데, 미군은 한국에 설치된 이 사드하고 패트리엇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이 기술을 이미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미군이 연내 반입하겠다는 2개의 무기 체계는 아직까지는 이제 베일에 쌓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이 무기 체계들이 북한이 2019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한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지 올해 당 대회에서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 전술핵 무기로부터 이 주한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예상이 나옵니다.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패트리엇 미사일 개량 장비가 후보로 거론되기도 합니다. 과거 사드 배치를 인해 가지고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이 한한령까지 발동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한국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통보하듯 배치를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정부하고 군사적 소통 자체가 되지 않고 있고 또 제대로 신뢰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회담도 사실상 미국 측의 한반도 군사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수준이지 협의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한미 간 외교국방 2+2 회담이 진행되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한미 간의 2+2 회담은 5년 만에 극적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그동안 이 2+2 회담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한국을 그만큼 중요한 동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모든 정보를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2+2 회담을 개최한다는 것은 다시 동맹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 2+2 회담은
이 한미동맹이 다시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2016년에 워싱턴에 열렸던 마지막 2+2 회담의 핵심 주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2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뿐 아니라 중국 문제까지 같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건 한미 간의 견해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그만큼 더 넓어졌다는 걸 의미하죠. 미국이 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2+2 회담 전에 타결한 것도 이 문제가 이 한미 간의 2+2 회담의 장애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2+2 회담에서 한미 간의 모든 면에서 일치를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북한과 중국 문제에 관해서 방향의 일치라도 봐야 할 텐데 과연 그런 기분 좋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문제는 5년 만에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처음 열리는 이 2+2 회담에서 한미 간의 이견이 돌출하게 된다면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 2+2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고요. 어쩌면 대중국 문제라든지 대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정권이 바뀔 때까지 미국은 기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내세울 주제는 이미 정해져 있죠. 백악관이 지난 3일 발표했던 안보 전략 지침이 바로 그 근간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략 그대로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경고장을 날리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은 한미동맹을 정상 궤도로 다시 올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중대한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그대로 친북적 대북 정책에다가 친중적 외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사실상 한미동맹은 더 이상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이미 안보 전략 지침에서 예고한 대로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북한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 강화를 요구할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가부간에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국 쪽에 알려줘야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략적 모호성을 택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 2+2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대북 및 대중 정책의 기조를 바꿔야만 됩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핵 위협을 강화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식의 기조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안미경 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같은 구태의연한 도식으로 미국을 설득하려 든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이라는 카드를 완전히 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미 간의 2+2 회담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중국과 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편에 설 것인지의 방향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합의를 해놓고 실제 행동은 합의문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그런 친중원미, 그러니까 중국은 가까이 하고 미국은 멀리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왔죠. 그런데 그런 꼼수 역시 더 이상은 통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텐데 제발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그야말로 멋진 선택을 또 멋진 판단을 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싶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